자, 그리고 제 8조. 8조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과 관련되어지는 거. 제일 첫 번째,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자, 1항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제1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차 기준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돼야 된다. 즉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주관적 의도가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다른 말로 한다면 중과실이겠죠. 중과실인 경우에만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2항은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은 객관적 해석이죠. 그래서 1항은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관적 의사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중과실의 경우에만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일반적인 객관적 해석과 관련되어지는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자, CISG에 보면 이 합리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영어 원문을 보면 reasonable 또는 합리적인 기간에서 reasonable time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당한 합리적인. 근데 도대체 상당한 합리적인에는 어느 정도가 상당한 합리적인지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기준에 따라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모호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포괄성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엔나 협약에서는 reasonable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돼야 된다. 자, 제2항은 객관적 의도와 관련되어지는 객관적 해석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엔나 협약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객관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석 시 고려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관습, 관행, 당사자의 후속되는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에 관련된 사정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영미법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조금 사전에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Federal Evidence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두 증거와 관련되어진 증거력 제한하고 관련되어지는 영미법상의 규칙이 있어요. 이와 관련되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의사표시 해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 자체가 협약은 부정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행하고 관습은 구속력이 있지요. 그래서 제3차적 기준으로 관련된 모든 상황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협약을 해석하는데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있었던 교섭이라든지 당사자 간에 이미 오랫동안 확립되어진 관례 관습, 거래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관례 관습, 관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 체결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진 모든 사항을 다 적절히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려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침묵이나 부작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지는 것도 고려사항에 있어서 근거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로서 인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이제 해석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는 일단은 협약 적용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인 제1항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한다. 자, 두 번째 게 이제 객관적인 기준,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겠다. 그리고 해석 시 적용해야 될 고려할 사항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비엔나 협약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화 시켜놓고 있죠.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학습을 미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계약과 관련되어진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2항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3항은 이제 Federal Evidence Rule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공부할 때 기초적으로
이미 다 학습을 한 부분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비엔나 협약이 들어왔는데 이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현재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차후에 따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하면 요즘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해석도 잘 되어 있고 이 원칙은 당사자들에 의해서 의도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시적 또는 후속적인 서면 또는 모순되는 합의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데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은 어떤 서면이 합의된 조건에 관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진술로 의도되었다면 이러한 서면하고 관련되어지는 사전에 있는 합의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판례법상 정립된 원칙인데 미국의 리세이먼트라든지 통일산법이죠. UCC 등에서도 이 동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원칙 중에 한 개가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 다음에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원칙을 현재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8조 조항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8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후에 있는 비엔나 협약 자체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적으로 미리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일단 계약 자유 원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무엇인지, 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학습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 구조 관습하고 관행의 구속력과 관련되어지는 규정. 두 개가 있죠. 제일 첫 번째 당사자는 합의한 모든, 이거는 합의를 한 관행하고 관습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 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즉 합의되지 않은 관행하고 관습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이죠. 어쨌든 당사자들은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습에 구속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 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 당사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통산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한 것을 본다. 관습하고 관행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하고 관행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모든 관습은 당연히 다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즉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되어지는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특정한 무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확립되어진 그러한 것들이 모든 상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이미 통상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관행은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에서 배제를 할 수 있다는 여력을 남겨놨죠. 자, 그리고 10조 영업소와 관련되어지는 거. 자, CISG에 지금 제목은 영업소의 정의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영업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지금 협약상에서는 제목은 영업소의 정의라 되어 있어요. 근데 영업소가 진짜 영업소가 무엇이다? 영업소의 데피니션은 없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당사자가 2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영업소는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이미 알려졌거나 얘기되었던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 및 그 이행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영업소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영업소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가 영업소예요. 근데 일반적인 영업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주지를 영업소로 참조해야 된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영업소가 2개 이상이라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가 영업소다. 그럼 도대체 영업소는 뭔데요? 영업소가 항상 뭐 몇 시간 이상 거주하면서 통신이라든지 기타 당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제조 생산을 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나 이런 데피니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영업소가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 또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하고 가장 밀접한 장소고, 영업소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영업소로 본다 했지, 일반적으로 영업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은 영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는 문구가 나왔다면 이 문구는 틀린 겁니다. 없습니다. 요 점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11조 계약의 형식하고 관련되어지는 거.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입증되어야 될 필요가 없고,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이거는 앞에서 계약 일반론에서 인포멀 불효식하고 관련되어진 내용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불효식이에요. 불효식.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거나 또는 계약 자체를 A4 용지에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두로 작성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증인을 포함한 여하한 수단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반드시 종이로 작성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불효식이다. 그리고 계약 형식의 국내 요건하고 관련되어지는 거, 매매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모든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 표시를 서면 이해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11조 29조 2부의 규정, 11조나 29조나 2부의 규정은 계약 자유 원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즉 계약은 불효식이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1조에도 있고, 요 11조에서 봤죠? 29조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청약, 승낙,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되어진 내용, 서면이 아닌 다른 방식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조나 29조나 29조나 2부의 내용은 계약이 불효식이다 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의 96조, 자 96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보 선언 조항이에요. 96조 유보 조항이라 부르죠. 96조에 의한 선언을 행한 체약국에 그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비엔나 협약에 가입을 할 때 그 체약국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엔의 사이트 들어가셔서 CISG를 검색하시고 CISG 체약국을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6조 유보 선언과 관련되어서 동그라미 X표, 즉 유보 선언을 채택한 국가 아닌 국가, 이렇게 해서 다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CISG가 만들어질 때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엔나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존재했을 때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만 비엔나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동구권 국가들이 전부 가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유엔 협약으로, 유엔이라는 그 단체, 유엔 협약으로서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 자유 원칙, 당사자 자치 합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은 서면이 아닌 형식으로 작성 합의가 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동구권 국가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국 국내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서면이 아닌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협약에서 융통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그 동구권 국가들이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면 자국의 국내법은 무조건 서면으로 된 것만 효력이 있어요. 근데 비엔나 협약은 서면 외에도 효력이 있어요. 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이 실제로 유엔 협약으로서 이제 실제로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구권 국가들도 특히 계약 형식하고 관련되어서 서면성만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가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96조 조항을 만들고 유보선언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서면 요건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융통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자국 국내법하고 충돌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협약을 가입할 때 유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선택을 하고 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12조에서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사자는 본조의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원칙들을 보면 앞쪽에서도 있었고 당사자 자치 원칙이기 때문에 CISG와 관련되어지는 특정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하면 효력이 있겠죠. 근데 유보선언과 관련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조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12조 조항을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는 적용하겠다라고 합의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유보선언을 채택한 국가들이 당사자들이 국제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항. 자, 그리고 13번째 조항 서면의 적이 있죠. 이 협약이 적용해서 서면이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 앞에 영업소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영업소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소의 정의가 있었습니까? 영업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없었어요. 역시 13조에서도 제목은 서면의 정의라 되어 있지만 서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단지 서면에 대한 예로서 전보하고 텔렉스를 포함한다 했죠. 그러면 전보하고 텔렉스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은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있는데 비엔나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는 1980년도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은 전보하고 텔렉스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메일이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메일도 또는 EDI도 당연히 서면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서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14조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1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고 이해를 잘 하시면은 14조부터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쉽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